50년 같이 산 남편을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올해 69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9에야 집을 나간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50년 같이 산 남편을 버리고 나온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끝도 없는 죄책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손으로 가방을 싸서 남편을 두고 집을 나온 여자인데도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는 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폐륜이다, 나쁜 년이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 죽을 때까지 참고 살지 왜 나왔냐. 사실 남편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 입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척들 입에서, 시댁 식구들 입에서, 가끔은 제 아이들 입에서까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정말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야 나를 구해낸 걸까요? 저는 2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시골에서 상고 다니던 평범한 여고생이었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사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공부머리도 있으니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게 안 된다. 차라리 사람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낫다. 그때 제게 들어온 선자리가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었고 시댁은 우리 집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참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의 맞선을 보고 그냥 그렇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나눈 대화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사진을 같이 찍었고 양가 어른들은 얼굴에 웃음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이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치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집을 와보니 제 인생에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 그 집 큰애 엄마,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아내. 그 중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누구의 무엇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의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시에 출근했고 월급날이면 봉투를 건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알아서 잘 써라. 생활비 떼고 내 용돈도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저축해라. 이 말만 들으면 참 괜찮은 남편 같지요. 실제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월급 봉투 건네는 남편이 어디 있냐. 너는 팔자 좋다. 하지만 그 봉투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신 집안 꼴은 흉하게 만들지 마라. 애들은 남의 집 아이들처럼 굴지 않게 잘 가르쳐라. 어디 가서 우리 집 욕 나오게 하지 마라.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찌검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나쁘다고 말하면 언제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하나 둘 태어나고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성적과 예절과 체면의 기준으로 재단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하면 아들을 데리고 치킨집에 가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등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아들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 거냐? 너 그러다 인생 망한다. 아빠가 몇 번을 말하냐? 딸이 친구들과 조금 늦게 들어온 날에는 저를 먼저 불러 앉혀두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딸 하나 제대로 못 보냐?
요즘 애들 사고 치는 거 뉴스 못 보냐. 딸 가진 집은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아이를 붙잡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다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남편 입에서 나온 불안과 두려움이 제 입을 빌려 딸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저는 집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했고, 양쪽 부모님 경조사를 챙겨야 했고, 명절마다 양쪽 집을 오가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벌어와. 당신은 안에서 지켜. 각자 할 일만 잘하면 된다.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그 말 안에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뉴스 좀 봐라.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엔 더 힘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무슨 불평이냐.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집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는 소리와 제가 부엌에서 나는 소리만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과 둘이 있을 때의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서툴렀고 앞으로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사람과 이 집에서 이렇게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숨이 점점 더 막힌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의 하루를 자꾸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 왜 이 시간에 누워있냐? 낮에 TV를 왜 이렇게 많이 보냐? 밥은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반찬은 왜 맨날 똑같냐? 저는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집안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치 제 삶 전체를 검사하는 사람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저를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밖에서 고생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 요즘 세상에 애 둘 키우는 게 대단한 줄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집에서 버틴 제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냐?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냥 눈 감고 입 닫고 살다가 가는 게 편하다.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자.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겠지. 이렇게 제 마음을 무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 친구들 중에 아직도 부부가 사이좋게 여행 다니는 집이 있더라. 보니까 그 집 마누라는 참 살갑더라. 당신은 왜 평생 그렇게 뚱한 얼굴로 사냐?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리 듣는 줄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술김에 내뱉은 그 말 안에는 평생 나에게 하고 싶었던 진심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매력 없는 여자다. 당신은 고마움을 모르는 여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체면이 없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나는요? 나는 평생 누구한테 매력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고맙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 그런 투정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다. 당신은 왜 맨날 피해자인 척이냐? 이 나이에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의미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원룸에 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떠올리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룸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 아침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일어나서 맛없는 반찬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낮에 잠깐 낮잠을 자도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는, 저녁에 김치 하나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 부러운 나 자신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남편의 사랑도,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나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제 통장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넣어준 생활비 중에서 제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얼마인지, 적금을 깨면 얼마가 되는지, 제 이름으로 된 돈이 이렇게 적었나. 숫자를 보는 순간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네. 이 돈이면 아주 작은 방 하나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가끔 저를 걱정해주는 아이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좀 엉뚱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딸은 이상하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웬 엉뚱한 말을 해? 말해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싶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농담 아니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농담 아니야. 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때렸어. 다른 여자 있어. 무슨 큰일 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 성격 별로인 거 알고 엄마가 힘들게 사온 거 아는데 그래도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제 와서 이혼해서 엄마가 얻는 게 뭐야.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나도 수없이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이혼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고. 저는 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얻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살면 잃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 내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아. 나는 후회가 많아도 마지막까지 나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딸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근데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간을 좀 줘. 나도 생각해볼게. 딸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이 반대한 것도 아닌데 그 말들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 이혼한다고 난리래. 난리.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가고 있던 것들이 남의 눈에는 그저 난리로 보이는구나.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래. 아빠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평생 돈 벌어온 사람인데 요즘 아빠 같은 남편 찾기 쉽지 않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아빠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다른 집에 비하면 좋은 편이지. 근데 있잖니, 좋다는 기준을 이제 나는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보고 싶어. 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향한 제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안내문을 보았고 용기를 내어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젊은 변호사 같은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50년을 사시면서 정말 한 번도 남편분과 제대로 대화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집과 아이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제 마음도 누구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남편과의 이야기를, 제 삶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옷 몇 벌과 소중한 물건 몇 가지를 천천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찍었던 젊은 시절 사진도,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도, 시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도. 손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것들까지 가져가야 할까? 이건 이 집에 두고 가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제 것을 거의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집에서조차 제 것이 없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주 평범한 날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이 들어도 변하는 게 없냐? 여자들은 나이 들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던데 당신은 왜 더 까칠해지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아내로서 들은 마지막 말. 아니, 남편이 저에게 남편으로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부드러운 아내가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나이 들더니 철이 거꾸로 든다.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 가볍게 싸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50년 같이 산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원룸 계약을 하고 처음 혼자 보내는 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없었고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미친 짓을 한 건 아닐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숨 쉬면서 웃어본 게 얼마만이지. 창문을 열어보니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게 내 숨이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쉬는 내 숨. 그 순간 잠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고 서류는 복잡했고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50년 같이 산 남편을 버리고 나가는 여자가 정상이냐? 애들 봐서라도 그냥 참고 살아라.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뭐가 그렇게 나빴냐? 당신이 성질이 문제지. 오빠가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 정말 내가 남편을 버린 건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남편도 5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안고 있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을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역할만 수행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나는 남편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이미 버려져 있던 관계에서 조금 먼저 걸어 나온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룸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반찬도 초라하고 누가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밥을 지어 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남편은 어떤 기분일까?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뭘 해보고 싶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 질문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딸이 제 원룸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딸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방이 엄마다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빠랑 전화할 때마다 아빠가 엄마 욕을 하는데 나는 아빠 말보다 엄마 얼굴이 먼저 생각나더라. 평생 참아온 사람의 얼굴. 이제는 좀 놓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뜨겁게 채워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도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당장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50년 같이 산 남편을 버리고 나온 내가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일까?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평생 나쁜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완전히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다른 질문도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날 가방을 싸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까? 아마도 저는 거울을 보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해버린 사람.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느리게라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가 아니라 저라는 한 사람으로요. 50년 같이 산 남편을 버렸다는 죄책감은 아마 평생 제 마음 한쪽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위에 조용히 쌓여가는 작은 기쁨들과 늦게 배운 자유의 감각들도 함께 놓여 있을 겁니다. 이제야 저는 압니다. 누군가를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너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너는 그저 너무 늦게 너 자신을 구하러 간 사람일 뿐이야.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스스로를 끝까지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더 다정한 노년을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거울 속에 선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그래도 수고했다고, 정말 애썼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조용히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